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 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슈 배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남녀 동수법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담을 위해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의 최인숙 박사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세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의 김동훈입니다. 예. 오늘 이슈 배틀의 진행은 대담자들께서 각 20분씩 발표를 하시고요. 20분 정도 상호 토론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죠. 첫 번째 대담자이신 최인숙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 파리떼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물론 이게 제 완전한 전공은 아니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의 관심은 있고, 제가 이제 그때 이 파리떼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운동이 일어날 때 제가 파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격자로서 한국에서 이게 왜 50대 50 성동수제하고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이건 할당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대표성 확대만을 위해서 프랑스가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아닌데, 이제 한국에서 자꾸 정치 대표성에서 파리떼 이야기를 해서 그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좀 의문 사항으로 두고 이 연구를 좀 시작해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큰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남녀 동수제와 할당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프랑스가 파리떼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으로서 남녀 동수제라는 파리떼만 있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할당제 도입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서기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국가들은 이제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고, 앵글로색슨들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43개국이 지금 할당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좀 죄송하지만 오래된 데이터라 최근엔 더 늘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정당의 내규에 의한 커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73개국, 그래가지고 토탈 이제 116개국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이제 파리떼라는 그 남녀 동수, 프랑스만의 특유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파리떼법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예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아니면 일본 논문들을 찾아보면 우간다나 인도, 탄자니아, 르완다 그런 국가에서 파리떼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르완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파리떼는 아니고 그냥 50대 50인 동수제를 사용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떼를 이제 도입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자, 프랑스라는 나라가 왜 파리떼를 도입했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성차별이 큰 나라였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인권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고 세계 인권 선언 그런 것들을 상기하는데, 그때 인권에는 이제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대표성이라든지 여성 존중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굉장히 뒤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여성은 선거권을 부여받는 게 1943년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남성은 1884년 1세기 전에 이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의 여성 진입도 굉장히 늦어져서 1946년에 프랑스 국민회의 선거에서 여성 의원은 고작 5.6%에 불과했고, 이제 40년이 지난
50년이 지났네요. 1993년 이때도 6.1%에 불과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50년 동안 증가한 증가율이 1%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사회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쿼터제를 도입을 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고 평의회에서 이혼 판결을 받게 돼요. 그 이혼 판결은 이제 프랑스 공화국의 헌법을 보면은 국가의 주권은 이제 국민에게 있고 특정인이나 일부 국민이 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유니버살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보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할당제는 이 보편주의 원칙의 이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고평의회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아까 그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할당제를 도입할 수 없는 국가가 이제 되고 말았는데, 물론 이제 이 할당제 도입이 이유한인 나라가 프랑스만 아니에요. 이탈리아도 헌법에 입에됐었고, 이제 스위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법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이태리도 프랑스처럼 이제 법을 개정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떼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파리떼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거 불어인데 그렇게 연상을 많이 하지만, 본래 이 기원은 유럽 의회에서 이제 기원이 돼요. 1989년 11월 유럽 의회에서 파리떼 민주주의, 물론 이제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인권을 확대하기 위한 심포지엄이었는데, 그 심포지엄에서 파리떼 민주주의가 이제 그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한 파리떼라는 단어가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고조가 되는 거는 1992년이에요. 1992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 가지 사건은 3월 지방선거에서 이제 여성 의원의 과소대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3명의 사회당 여성 의원이 이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책을 출판을 해요. 여성 시민들에게 권력을, 자유, 평등, 파리떼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저명한 쇠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읽게 돼요. 독자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또 이제 파리떼가 이슈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992년 11월에 이제 아테네에서 여성 권력에 대한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아테네 선언문이 프랑스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 선언문이 프랑스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1992년 저 아테네 세미나를 계기로 프랑스가 얼마나 다른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여성 대표성이 떨어지는지, 그걸 이제 통계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떼에 대한 1992년 관심이 이제 고조가 되고, 그래서 파리떼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파리떼에 대한 이제 저항이 굉장히 커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어떤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항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떼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정치 분야와 지식인 세계를 지배해온 사람들이 주로 남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성들이 이제 파리떼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원 90%, 그러니까 프랑스가 남성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하원 90%가 남성이고, 상원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95%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의원이 90% 95%인데 그 정당의 수뇌부들은 어떻겠어요? 다 남성이 독차지하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여성 의원이나 여성 단체는 긴밀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 저항이 크다 보니까 그런 운동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파리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파리떼 운동은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는데 1998년 이전에는 탄탄한 운동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1998년 이후로 그 8.2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8.2대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기수 역할을 했던 거는 프랑스에서 이제 30, 40대 젊은 여성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엘리트들이에요. 프랑스의 그 명문 그랑제골을 나온 사람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8년 이후로 8.2대 운동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주로 했던 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제 8.2대 운동을 전개하고 물론 이제 이분들은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이었지만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예술, 정치, 노동 분야로 이제 확대가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보수적인 나라에서 영화계도 남성이 지배하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학계의 공쿠르상, 그 공쿠르상도 남성이 다 타지 여성이 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공쿠르상에 페미나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공론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직적인 토론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때는 여성들이 이제 98년 이전보다는 자 여성의 주장, 여성의 권한,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 우리에게 자리를 달라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런 실상을 알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8.2대 운동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2대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8.2대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이제 3인방 같은 경우는, 신문의 정치면이나 사설, 논단 이런 데에 이제 글을 자꾸 투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에서도 조직적으로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르몽드 논단에 8.2대 서명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제 게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운동가 557명이 이제 8.2대 서명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거를 르몽드에 게재하게 되면서 이제 뭐 여론몰이도 좀 하게 되고 또 뭐 나쁜 의미의 여론몰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주로 이제 알고 있는 남녀동수법, 남녀 그런 리스트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사회당 그러니까 주로 이제 8.2대에 관심을 가진 당들은 좌파 정당이에요. 뭐 에콜로지스트, 환경당이나 사회당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특히 이제 사회당의 대표였던 그 미셸 록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9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는 남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남녀 교우 순번제 리스트를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럽 의회 선거는 비례대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뭐 이런 식의 동수대에 그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가 극소수 우리 같이 우리는 한 17% 정도 되는데 이제 프랑스는 그거보다 더 적은 이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선 미셸 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94년 유럽 의회 선거부터 이 8.2대 리스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셸 로카르가 남녀 뭐 그런 리스트를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남녀 교우 순번제라는 그 어떤 8.2대 캠페인의 노래. 이게 이제 1966년에 남과 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뭐 지금 우리 세대 정도면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제 남과 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과 여 이제 리스트의 주제가로
근데 그 남과 여의 한 대목이 샤바다다다 샤바다다다 막 그런 건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리테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이제 21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에 대유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결국 1997년 사회당 정부가 이제 파리떼를 비롯한 공직선거의 다선 제한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 어쩌면 프랑스는 이 파리떼법 입장에서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995년에 자크 시락이라고 하는 공화당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97년에 이제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한테 다수 의석을 뺏기면서 꼬아비타시옹 프랑스의 이제 동거 정부가 시작되고 그 이제 수상이 사회당에서 나오면서 어떤 이런 정치 개혁을 끌 수 있는 동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고 1997년 7월 8일 남녀 평등에 관한 헌법 규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법률은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직 및 공직에 남녀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정당 및 정치 단체는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조 5항을 실행하는 데 동참한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떼법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리떼와 할당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인들이 구분 짓는 차이예요. 제가 구분 짓는 차이보다는 자, 파리떼는 이제 완전 평등을 구가하고 할당제는 그렇지 않다. 차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 평등을 구가하는 파리떼는 항구적인 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당제 그래서 뭐 여성 30% 그러면 30%가 할당제가 완성이 되면 그 할당제에 대한 조치는 없어지는데 이제 파리떼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파리떼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기본 단위로 하고 이제 할당제는 반면에 여성은 구별된 사회적 범주, 그러니까 여성 남성으로 구분지어 가지고 범주화한다, 카테고리화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파리떼는 남녀 양성의 기회 평등을 주는 건데 할당제는 이제 여성 우대 정책이다. 이제 그렇게 구분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리떼법이 2000년에 이제 제정이 되고 2014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파리떼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거 정치 분야의 그냥 여성 동수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구가 아니었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프랑스 사회의 전반적인 여성 불평등 이거를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정치에서 시작을 했지만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로 이제 이게 확대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파리떼법이 꼭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9일에 파리떼법이 개정되는데 이제 2000년에는 선거인 명부 남녀 비율 동수 의무화 뭐 그런 걸 했는데 이제 2001년에는 직장에서의 남녀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제 제니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직장에서의 남녀 성평등을 강조하는 법인데 그 제니송법이 개정이 돼요.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가 선출직 의원 및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제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촉진한다는 이 헌법 1조에 이제 직업 및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보직이 추가돼 가지고 이제 경제 사회 분야로 확대가 되고 2014년에는 이제 파리떼법이 스포츠라든가 상호 공제조합이라든가 노동쟁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파리떼법 성과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뭐 프랑스가 1992년 그 3명의 여성들이 책을 쓰고 이렇게 파리떼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성의 대표성 정치 영역이긴 하지만 국제 수준에 너무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리떼법이 생기고 나서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하원의 경우 이제 38.8%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 의원 557명 중에서 224명이 여성 의원이 차지하면서 이제 국제 수준 24.3%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어요. 물론 이거는 하원 같은 경우는 저항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의 문제, 여기서 시간상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선거제도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여성 하원 의원을 늘리는 게 굉장히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이제 마크롱이 정권을 잡으면서 주로 이제 전진하는 공화국이 모험을 보였고, 그래서 여성 하원 의원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제 여성 하원 의원보다는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0%를 훨씬 뛰어넘는 여성이 그런 상태에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 파리떼 성공 요인을 잠깐 보자면, 뭐 아까도 뭐 파리떼 언론을 통한 캠페인이나 뭐 노래를 통한 캠페인이나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외에 그 파리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리떼 감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1992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자, 파리떼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그 정책이나 그런 데 반영하는 하나의 기구가 생겼는데, 그게 파리떼 감시위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시위원회는 처음에는 30명의 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3년 올랑드 대통령이 남녀평등고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위원을 60명으로 늘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녀평등고등위원회가 파리떼 추진 정책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성평등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듣고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이 남녀평등고등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파리떼법의 실용성을 감시하고 평가해서 3년마다 평가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파리떼 성공 요인으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시민단체의 파리떼 추진 활동이에요. 근데 그 시민단체는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파리떼 운동이 벌어지면서 생겼던 엘조시라고 하는, 이제 제가 번역하기로는 그녀들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녀들도라는 이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정치 분야의 파리떼를 시작으로 해서 성평등 추진을 위한 주역으로 영향력을 펼치면서 현장의 수요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엘조시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파리떼 정책에 이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제 중개자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그 남녀평등고등위원회 있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엘조시라는 시민단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파리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뭐 법적인 한계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파리떼법을 둘러싼 논쟁이 처음에도 격렬하게 일어났었고, 그걸 극복하고 뭐 2000년에 파리떼법이 개정이 됐고 14년까지 2000년에 제정이 되고 2014년까지 이제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파리떼법은 이제 처음에 제가 할당하고 구분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주로 이제 초창기에 반대했던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할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엄밀히 말하면 뭐 할당이랑 거의 다름없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문제는 파리떼법을 만들 때 가장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 여성에게 자리를 배분하자, 남성의 자리를 빼앗아서 여성에게 주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양성평등을 이루는 프랑스를 국가에서
여성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자. 그게 이 파리떼법의 동기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그렇지 못하고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자리 배분에 있어서 동수 아니면 거의 근사한 그런 수준으로 가는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평등고등위원회가 2017년 보고서를 펴낸 걸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시의원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여성이 장악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도 34%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논쟁 그리고 반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파리떼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당 보조금을 삭감해요. 예를 들면 파리떼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게는 정당 보조금을 안 주겠다 아니면 삭감하겠다 그런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당들은 이 정당 보조금 그냥 안 받고 말지 남성을 공천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문제는 프랑스가 파리떼법으로 그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또 프랑스 소선거구제 그리고 그동안 남성 위주의 선거제도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제 하원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남성이 캠페인을 벌리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말들을 해요. 뭐 악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로 아낙네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그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정당 같은 데서는 의원이 될 수 있는 남성을 공천해서 그냥 남성이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성을 이제 공천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의석수를 확보해서 그 한 의석에 대해서 배분되는 그 정당이 받는 그 의석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비교해 보면 파리떼법을 지켜가지고 받는 정당 보조금보다는 차라리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마는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만이 파리떼법을 준수하고 있는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파리떼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현되지 그러니까 뭐 소기 성과는 이루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좀 전에 그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파리떼를 뭐 무조건 제가 여기서 그냥 발표를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결국 그러면 한국의 파리떼법이 도입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동수 성균형이라는 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공직선거법 제47조를 보면은 자, 후보자 중에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로카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는 여남 그래서 이제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된다. 이게 2005년에 개정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최근에는 2020년 5월 19일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생기면서 특정 성별이 이쪽 직 이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 제가 볼 때는 프랑스식의 파리떼 남녀 동수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동수 성균형을 이루는 그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식의 파리떼는 한국의 도입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동수 성균형이 이루어진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는
프랑스식의 파리떼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할당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파리떼법이 한국에 도입 가능성이 어렵다고 제가 보는 거는 그냥 50대 50 동수 균형을 맞춘 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프랑스 철학이나 문화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가지고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 그러니까 이렇게 범주화해서 여성 50 가져가고 남성 50 가져가고 그래서 동수를 맞추는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파리떼와 할당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전 성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파리떼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으로 2000년에 이제 할당제를 도입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일본 논문이나 이런 일본 논문을 읽어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할당제 도입 성공 국가로 한국을 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2030이 이제 역차별이라고 논란을 하기도 하고 불공정 논란도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2000년에 이제 도입된 이 제도를 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녀 동수제로 바꾼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한 제도가 일단 도입이 돼서 20년 이상 진행되어 왔는데 왜 이 제도가 지금 이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 그런 그 뒤돌아봄 그래서 그런 뒤돌아봄의 대안으로서 이제 프랑스 파리떼법이 어떻게 그 사회에 정착이 됐는지 제가 이 발표 중간중간 말씀드렸듯이 파리떼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캠페인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공론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뒤돌아보고 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권수현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를 맡고 있는 권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동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숙 선생님께서 프랑스의 파리떼 법이 도입된 과정과 그것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그 프랑스의 파리떼 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할당제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사실 백례 씨가 심각하게 있는 상황에서 할당제를 계속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가 파리떼를 도입했을 당시의 문제의식은 사실상 정치의 기본값이라는 것, 정치의 보편자가 이제 남성으로 전제되어 있다라는 문제였고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파리떼를 도입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정치가 사실상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의 정치 진입을 더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또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적 참여를 위해서는 할당제와 관련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백래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에서 사실상 백래시는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 2021년에 백래시가 엄청 심한 것 같지만 할당제를 2000년에 도입을 하고 이제 정당에서 지역구 지금의 지역구의 여성을 15%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정청래 의원과 같은 남성 의원들이 그 당시 그 지도부가 이제 한명숙 전 의원이었는데 그 한명숙 의원을 포함해서 뭐 이제 정치에 있던 의원들 중 몇 명이 이제 이대를 나왔다라는 것을 포착을 해서 이제 이대 여성들에게 뭐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남성들이 능력이 있지만 사실 이 할당제로 인해서 능력 있는 남성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환 수술해야 되냐라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었죠. 이 할당제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까 최인숙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할당제가 위헌 시비가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때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 프랑스에서 할당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위헌 판결이 났던 것과 같은 논란이 사실 한국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실천을 했느냐의 여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헌법 소원의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김무성 의원도 그 자당의 여성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여성 의원들이 할당제를 요구를 하면 여성 대표성이 낮은 게 남성 때문이냐, 이거는 다 여성들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떼쓰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당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내나 당 밖에서 여성 할당제 를 실시를 해라. 그리고 특히나 당내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고위직에서는 최소한 30%는 여성으로 할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남성 권력자의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당의 남성 고위직, 그러니까 최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대표와 같이 이제 당내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아가서서 이제 할당제를 할지 말지 여부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할당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라면, 지금 2020년대 한국의 정당들에서는 그런 일반 남성 정치인들 또한 이제 할당제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2015년부터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현상이 이제 대두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백래시인 거죠.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2018년 말로 12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보고 정당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 20대 남성을 어떻게 20대 남성의 이 분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들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20대 여성들이 그 페미니즘의 가치로 무장을 했고, 그런 20대 여성들이 이제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탈한 것이다 라면서 그 책임을 20대 여성에게 몰고, 그러면서 오히려 20대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여성 정책을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프레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편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사실상 남성을 보편으로 전제하고 남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대 정책이 되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사실상 깔고 있는 것이고 그런 표현들이 저는 사실상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남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당제와 관련한 입장을 물어봤을 때 국회의원이 시민보다는 할당제에 찬성하는 경향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2017년도와 이제 2020년도의 결과값을 비교를 해보면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특히나 남성들 내에서는 할당제에 대한 선호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2020년 이제 21대 총선에서 한국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19%로 사실상 20%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20%가 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의회에 작은 소수의 여성이 있는 거고 남성이 거대한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성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가끔 가다가 남성 의원들은 여성 의원들이 최고위원직에도 오르고 대통령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 원내대표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성이 이미 권력을 다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에서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정치에 참여해 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은 사실상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여성이 과잉 대표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말은 그 윈스턴 처칠 이제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의회 의사당에 들어왔을 때 윈스턴 처칠이 나를 보호할 만한 어떤 것도 심지어 스펀지 하나조차 없을 때 여성이 불쑥 쳐들어온 것처럼 당황했다. 그만큼 윈스턴 처칠에게는 여성이 그 의회에 있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 정치학자들이 이 정치의 기본은 사실상 남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나 옷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옷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감시를 받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면 언제든지 퇴출될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는 사실상 할당제든 동수든 저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정치에서 요즘 최근에 정치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로 인지되는 것은 정치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폭력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해도 사실상 여성 정치인이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정치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야기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몇몇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 특히 2015년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나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거에 나서고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선거 벽보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 선거 벽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나온 청년 여성 정치인들의 포스터가 훼손된 거에 대해서 사실상 저것이 정치에서의 여성 폭력이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실 이 여성 할당제 자체가 영어로는 젠더 쿼터이기 때문에 젠더라는 것 자체가 여성과 남성 모두를 고려를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어느 대상에게 할당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한국에서는 이제 여성 할당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할당의 대상이 여성인데, 그 할당을 받는 사람은 이제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여기서 정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남성이겠죠. 그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끊임없이 자격을 검증할 것을 요구받고, 사실상은 남성이 갖고 있는 자격보다 훨씬 더 높은 자격을 검증받아야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성 할당제라는 단어가 사실상은 이제 남성을 기준으로 해놓고 여성에게 할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의 기준이 남성이라는 규범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해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머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면 오히려 그 기준이 되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할당제를 적용을 하는 것이 그 남성에게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남성은 기득권 집단인 것이고, 정치에서요,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대대표되어 있는 그 남성의 범위를 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머지 영역에 이제 다른 남성이 아닌 다른 여성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성소수자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떤 검증을 받지 않았던 남성들이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남성들이 이야기했던 정치의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자격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남성 할당제로 명명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수나 성균형은 이제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파리떼가 이제 영어에서는 패러티라는 거고, 한국어로 동수로 번역이 됐는데, 파리떼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그 부분이 존재하지만, 실제 파리떼 법에서 정치 영역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제가 그 번역한 분들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동수로 번역을 했고, 사실상 저 동수라는 번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50대 50이라는 어떤 수적인 수를 맞추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수만 맞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게 여성과 남성을 상상을 할 때 이제 이성의 남성과 여성만을 이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성애를 더욱더 강화하는, 이성애에 기초한 성별 위분법을 더욱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동수나 성균형이라는 것은 여하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차별이라고 할 때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동수 또는 성균형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을 때 이제 내각을 구성을 했고 그때 성비를 맞춰서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왜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2025년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그 내각의 구성들을 살펴보시면 사실 성비만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에 존재하는 사실상 정치에서 많이 배제돼 있었던 원주민이라던가 아니면 이민자 또는 종교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애 이런 것 등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는 점에서 저 당시에 캐나다 정부의 동수 내각이 지지를 받았던 것이지 그냥 여성과 남성의 비율만 맞춰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수나 성균형이라는 것은 저는 대표성의 다양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작이 되어야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한국도 비례대표제와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정부위원회에서는 동수 또는 성균형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어떤 공적인 공간 또는 이제 정치적인 공간에서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념이 사실상 어느 집단에게 몇 %를 할당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사실 그 프랑스 혁명, 근대를 이끈 프랑스 혁명도 했고 그 당시에 페미니즘의 거의 원조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올랭크드 구주도 배출을 했지만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늦게 여성의 선정권을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대에 프랑스가 헌법, 그러니까 1999년에 헌법에 동수 규정을 명시를 하고 그 이후에 사실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동수가 헌법이나 법으로 동수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표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에서 11조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했지만 정치 영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권 규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랭크드 구주가 말했던 여성이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여성 또한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피선거권
선거권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될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프랑스가 파리떼를 도입했을 때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한국이 만약에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을 담을 때 할당제 방식으로 추진을 하던 아니면 40대 60을 하던 아니면 50대 50을 하던지 간에 그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위헌으로 위협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그 상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인숙 박사님, 권수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서 그 최인숙 선생님께서 뭐 프랑스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권수현 선생님께서 한국에서의 상황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조금 큰 질문으로서 그 할당제와 동수제의 한국적 적용 또는 채택에 대해서 두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으로서 할당제와 동수제에 대해서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하고 채택하는 데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신지 좀 말씀을 좀 우선 해주시죠. 우선 최인숙 선생님. 예. 네. 네. 저는 이제 프랑스식의 파리떼는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 좀 전에도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파리떼라는 제도가 프랑스에 이제 등장을 해서 2014년까지 10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제도화 정착화가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건 프랑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적으로 이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선택했지만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정착해 가는 데는 프랑스만의 어떤 모델, 아까 캠페인이나 남성 의원들의 록가르의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계속 이 파리떼를 앞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제 그 남녀 사이에 놓여 있는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잠깐 여기서 파리떼라는 이제 어원을 보게 되면 그 50대 50, 40대 6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동수라든가 남녀 비율을 맞추는 건 아니고 이 파리떼라는 어원은 동등, 같음의 의미로서 다양한 존재 사이의 평등을 의미해요. 따라서 평등에 대한 요금이 사회적으로 구축된 이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인식의 전환이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일어서 프랑스식의 파리떼는 한국에 도입되는 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할당이 2000년에 도입이 돼서 이혼이 아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어쨌든 권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그 프랑스와 똑같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랬지만 결국 이게 이혼 소송이 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혼 소송을 누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권수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2000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이 제도를 또 이제 파리떼를 갖다가 한국적 모델을 만든다면은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프랑스식의 파리떼는 한국에 도입이 된들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 선생님. 네, 최인숙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프랑스식 파리떼 도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파리떼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리떼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동등, 여성과 남성 모두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한 거잖아요.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보편주의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실 공화국을 구성하는 어떤 철학의 기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만 한국은 사실 없죠. 그 한국의 정치를 구성하는 철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에서의 이런 논쟁들, 사실 파리떼를 도입하기까지에 전개되었던 그 수많은 성별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사실 그거는 할당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그런 논쟁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는 너무, 그러니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6%도 안 되는 여성 의원 비율이었고,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할당제를 이제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여성 의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의 흐름 이런 것 등에 한국 또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서 할당제가 도입이 되어서 사실 왜 정치 영역에 할당제가 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인들 내에서 어떠한 뭐 기본적인 동의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할당제도 여전히 언제든지 이제 폐지될 가능성의 그런 위험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부 프랑스에서 파리떼가 도입됐을 때 한국에서도 이제 소수의 여성 활동가들이 동수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럼 한국에도 이 동수의 개념 또는 이거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정치 대표성과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법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안 됐죠. 잘 성공적이지 않았고, 개헌 때 2017년에 이제 20대 국회 때 이제 개헌 논의가 있었고, 그때 여성 단체들이 보수든 진보, 여성 단체 내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보수 진보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하여튼 개헌 연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여성들 중심으로 하는 개헌 연대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개헌했으면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것 중에 이 프랑스 파리떼 법에 들어갔던 것과 유사하게 한국의 헌법에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넣자라는 운동을 진행을 했지만 개헌 자체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동도 이제 잠시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와 똑같은 방식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 가치라는 것을 한국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이 할당제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 동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동등으로 바꾸든 아니면 성균형으로 바꾸든 좀 그런 개념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동수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권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프랑스에서 파리떼법이 정착까지의 어떤 과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프랑스식의 파리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한국에서 권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프랑스의 그 헌법에 기재된 그 조항을 갖다가 우리 넣으려고 했다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셨잖아요. 실패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개헌 안에는 들어갔는데요. 국회에서 만든 국회위원회에서 위원회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만든 안에는 들어갔는데 개헌 안 자체가 상정이 안 됐고 대통령이 개헌안에 넣는 데는 실패했죠.
예.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시도는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식의 파리떼를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 게 뭐냐면 어쨌든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를 갖다 넣을 때 제가 볼 때는 프랑스에서는 이게 들어가기까지 그 베이스 운동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거를 갖다 넣는들 할당제와 같은 부작용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식의 파리떼 도입이라고 저는 그냥 글로벌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한국 여성운동의 문제겠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모르신다고 해서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여성 활동가들이나 뭐 학자들이 물론 이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은 없지만 계속 연구를 해왔고 나름대로의 운동을 진행을 해왔지만 이제 프랑스만큼의 그런 파급력을 갖지 못한 그 한계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 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여성운동이 해야 할 역할이고 고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저 페미니즘 운동이나 그런 거가 지금도 진행되고 뭐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하고 있다는 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헌법이나 뭐 하여튼 법조항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진짜 큰 그 아까 같은 파급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급력을 끌어낼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의 헌법 개정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대중적인 그 지지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헌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긴 있는데 한국의 헌법이 이렇게 쉽게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개정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요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사실상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성별과 관련된 성별에 따른 차별, 불평등 이런 것이 어떤 한국 사회 구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젠더 이슈를 끌어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선생님들 제가 이제 뭐 추가로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그 최인 선생님 프랑스에서 이제 활당제 도입 무산되고 이제 파리떼 저항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활당제는 이렇게 저항에 부딪혔는데 파리떼는 그나마 좀 그래도 성공을 하게 된 뭐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저항이 되게 컸는데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성 운동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여성 운동이 이제 1970년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정치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대표성이 굉장히 이제 후진국인 나라가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 분야를 스타트로 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려고 이제 파리떼 논의가 시작되고 이제 운동이 전개됐는데 이때 이제 정치나 지식인 그 엘리트 남성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주로 여성들 좀 전에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 40대의 기업에 다니는 이제 그랑제골 출신의 여성들이 이제 파리떼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주장보다는 여성이 처한 입장이라든가 뭐 어떤 동정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이 처해 있는 실상을 이제 자꾸 알리면서 이제 여론이 조금씩 변해가고 여론의 호응을 받고 그런데 이제 일부 경제계에서 이게 끝나버리면은 파리떼 운동이 이제 실패인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계,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여성 의원들이 예를 들면 이제 대중운동연합의 발레리 페크레스라고 하는 이제 장관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운동연합의 아이디어 뱅크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이제 8.2때 운동을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자꾸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당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야당인데, 다행스럽게도 파리 시장은 또 이제 사회당이었거든요. 부시장, 지금의 현 시장인 아니 이달고가 부시장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스페인에서 온 이민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시가 모범이 되는 파리 때 전투,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권력의 배분. 그래서 이제 아니 이달고가 여러 요직에 이제 여성들을 이제 자꾸 등장을 시키고 배분 권력을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초당적으로 파리 때 운동을 벌여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샤바다바다 뭐 그런 노래라든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래서 이제 파리때 운동이 파리때에 대한 움직임이 처음에 있을 때 이분들은 정치 분야가 아닌 전방위적인 프랑스의 이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논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파리때 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될 만큼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때 법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권수환 선생님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2014년까지 우리하고 다르게 그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항은 없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그렇게 큰 저항은 없었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디자인할 때부터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뭐 호의적인 여론과 호의적인 사회적 인식 거기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다른 비슷한 질문인데 뭐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권 선생님한테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 한국에서 이제 활당제의 성과는 어떠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선생님 발표하셨듯이 활당제에 대한 어떤 백래시, 어떤 비판, 저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파리테 또는 뭐 동수제는 활당제에 비해서 그러한 저항이나 비판에서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의 할당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네. 비례대표제에는 이제 50% 이상이고 여성을 홀수번에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구는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역구 할당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 중심으로요. 물론 이번 작년 21대 총선에서 국민혁명 대장정당이 이제 지역구 30% 할당을 달성을 하면서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8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가져가긴 했는데, 그 정당 빼고는 이제 지역구 할당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기초와 광역은 비례대표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최소한 광역이나 기초의회 중 한 곳에 여성을 이제 1명 이상 공천한다가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명만 공천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2018년에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 그러니까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30%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의회에서 이제 여성 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할당제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기초와 광역의회 같이 이제 지역구 할당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할당제라고 할 때 사실상은 그 할당제 이야기를 했던 거, 할당제가 몇 퍼센트가 이제 적정하냐라고 할 때 이제 30%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할당제 30% 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 여성이 의회에서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10명 중에 그래도 3명은 있어야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것이 뭐 여성 대표성에 있어서 시작점인데, 사실 남성들은 이거를 항상 최고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30%만 되면 이게 완전히 채워진 거고, 여성이 이미 정치권을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마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상은 그 지역 의회에 적용되는 뭐 기초 의원 또는 광역 의원 중에 한 명을 이제 공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할 때, 사실상은 정당 차원에서 기초 의회에 더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어차피 배분을 해야 되면 여성에게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은 쪽에 이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만 한다는 거죠. 한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만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이 할당제를 강화를 할 수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사항을 갖고 있고요. 그 동수제나 성균형이 할당제보다는 저항이 적을 것인가라고 할 때, 뭐 지금 20대 내에서 공정이 되게 중요한 논리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당이 그 조직, 그 공동체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배제된 집단에게 할당을 적용할 때 그거는 언제나 낙인의 효과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여하튼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성이 정치적으로 비율로 보거나 수로 봤을 때 훨씬 더 많다.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할 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누군가 이제 여성이나 뭐 장애인,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할당을 줄 때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항상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성별에 따라서 또는 뭐 성별에 따라서 이제 평등하게 배분이란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제 대표될 필요가 있고, 남성들 내에서도 사실상 다양한 남성이 대표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남성 정치인들의 모습은 50대 이상의 뭐 스카이대를 나온 중상층의 이성의 남성입니다. 사실 한국 전체 국민들 중에서 정말 소수에 해당하는 엘리트 남성들이 정치의 대다수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도 다양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성별에 따른 고려 또는 뭐 연령에 대한 고려 또는 뭐 경제적인 배경 이런 것 등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대표성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오늘 두 분, 그 열정적인 발표와 열띤 어떤 그 대담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뭐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예, 최윤 선생님. 네, 저는 권수연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할당제 백래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 할당제 그러면 뭐 일정 어느 부류가 반발을 사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그 기조로 바꾸게 되면 반발이
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뭐 나쁘다는 것보다 제가 이제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포장지를 바꾼다고 한들 이게 뭐 과연 잘 그러니까 운용이 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장지를 바꾼다는 거는 뭐 할당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뭐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안에서의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하나의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2017년부터 이제 할당제에 대한 백레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좀 이제 그것들이 궁금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동수법이 정치계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시작됐던 거는 그러면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계의 여성 정치인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근데 그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여성 정치인을 어떻게 지금 양성을 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엘조시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물론 이제 그 시민단체 하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시민단체가 예를 들면 이제 1992년에 창설이 되면서 이제 파리떼 추진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로 이제 벌였던 활동들은 뭐였냐면 정치인을 지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정치 경험을 쌓은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나아가서 파리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강좌 그리고 여성 의원과 교류회 등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이제 엘조시 하나만을 제가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엘조시 같은 이런 시민단체가 파리떼가 도입이 되니까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여성 정치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정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할당제에 대한 백레시가 이렇게 심화된 것은 한국에 이런 과정이 없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투입되어 있는 여성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할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 할당제에 대한 백레시가 심화될 수 있을까? 프랑스의 파리떼는 정치 분야에 도입이 되었지만 지금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레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동수와 할당제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수는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어떤 가치 부분,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 동수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은 사실 이제 쿼타라는 개념으로 그 쿼타를 뭐 여성 30%로 규정할 건지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뭐 50대 50으로 할 것인지 어느 경우든지 저는 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의 규정 없이 그 동수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수는 40이든 30이든 70이든 뭐 다양하게 하지만 저는 방법론 차원에서는 그 할당의 개념이 좀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가치, 그러니까 정치에 프랑스 정치에서 보편자가 사실상은 남성인 거잖아요. 성인 남성. 그렇죠. 그리고 남성이 기준값이고 남성이 100%인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현실이 사실상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정치에 진입했을 때 과도하게 비난이나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에서 여하튼 이게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를 최소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동등한 주체다라는 것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측면에서 저는 동수나 성교육형이라는 개념을
같이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할당만이 아니라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 말씀하신 정말 여성 정치인을 키워내야 되고 그런 것 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할당제가 도입됐을 때 정치 지금도 말하지만 남성 정치인들이 공천할 여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같이 도입된 게 여성 정치 발전 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받는 국고 보조금에서 10%는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했는데 여성정치 발전비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각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 그러니까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이 얼마나 충분히 잘 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여성정치 발전비의 여하튼 50% 이상이 인건비, 사실상 여성 그 당원의 여성 당직자의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봤을 때 여성정치 발전비가 도입된 지 거의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뭐 하여튼 최소 억 단위 그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수많은 비용들이 과연 여성 정치인 육성하는 데 쓰였냐, 그렇게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 육성이 쓰였냐라고 하면 사실 외부에서 보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안에서 정당 내 여성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게 여성들이 정당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게 상층에 있지 않고 상층에 여성이 있어도 그냥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 한두 명의 여성이 뭔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누구 한 명은 깃발을 들고 뭐 자기가 이후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내에 있는 여성들이 좀 더 많이 공천이 되고 뭐 이런 시스템, 교육훈련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런 여성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지만, 그 여성 정치인들을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분들이 되게 소수 한두 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년 선거 때마다 기존보다 한두 명 정도 더 증가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남성 정치인, 그 정당에서 힘이 있는 남성 정치인한테 줄을 서지 않고서는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당 내에서 자신의 생존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몰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여성 당원이나 새로운 정치인이 전혀 육성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두 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 이슈 배틀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남녀 동수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최인숙 박사님, 권수현 박사님께서 아주 열띤 토론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할당제나 뭐 우대 정책 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녀 동수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를 저희가 제공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